사실 한국 단체 관광 가면은 유명한 여행지는 항상 깃발 꽂고 와야 이제 직성이 풀리잖아요. 네. 3년 동안 일본 안 갔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국내 여행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제주도 제외하면은 더 훨씬 더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우리나라 자리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랑요.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좀 한국 사람처럼 해외여행을 열심히 가는 국가도 별로 없고요. 앞으로도 여전히 해외여행 잠재 수요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지금 호황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남들은 아주 재미있는 주말을 보내는데 나만 이렇게 심심한 주말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서러운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항상 특별하게 준비하는 네. 세상 재미있는 동아시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인터뷰로 앞으로는 알려주고 싶은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엄청 거창하네요. 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봐도 아닌데요. 네. 가능하면 또 되게 재밌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뭐 3프로TV의 기둥이자 석가래이자 네. 지붕이자 그냥 그 에브리띵인 2프로이고요. 재밌네요. 네, 제 옆에는 네, 여러분이 저는 너무 클로징벨에서 함께하고 있는 박하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출동했다는 건 네. 3프로TV가 뭔가 이거 야심작이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사실 웬만하면 2%나 박하윤이면 되는 거지. 2% 앤드 박하윤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야, 그래서 오늘 뭔가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하는구나. 네, 특별한 날이다. 그렇습니다. 박하윤님이랑 같이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요거 오늘 3프로TV가 진짜 좋은 얘기 하려나 보다 네. 싶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 손님과 주제가 뭐예요? 요즘에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수석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뒷배경이 아주 그냥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떠나고 싶다. 여행 떠나는 네. 아주 그런 느낌인데 오늘은 여행 떠나는데 항상 필수품인 비행기, 항공사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제주항공, 대한항공은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는데 네. 생각해보니 이 회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긴 하는데 제대로 좀 뭔가 좀 들여다보거나 네. 그런 적은 생각보다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리고 LCC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또 실적을 발표를 했답니다. 예. 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은 항공 쪽으로만 산업을 영위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가장 잘 알려진 것처럼 항공사업이 이제 메인 수익원이어서요.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모두 다 95%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덩치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상 조업 쪽까지도 지금 제주항공과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상조업. 네. 지상조업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업 분야가? 사실 이제 공항 같은 데서 뭐 간단하게 정비라든지 그 기재 같은 거를 이런 거를 점검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종종 공항에서 이제 어쨌든 항공기가 또 이동을 하고 다른 쪽에 경락고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근데 될 것 항공사가 같습니다. 하려면 그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반드시는 아니어서 이제 원래 LCC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부대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보통은 외주라든지 다른 쪽을 쓰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1위의 LCC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사이즈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작업들까지 같이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카센터 사업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너지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항공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내재화에 있는 씨앗들을 뿌려놓은 것들이 사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업 부문들이 또 쏠쏠해요? 네, 일단은 쏠쏠한 거 플러스로 아무래도 이제 항공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수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력들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결항 내지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야 빨리 다른 비행기 빨리 보내 빨리 네, 손님들 맞습니다. 기다리잖아 라고 할 때 남의 정비 업체면 좀 기다리세요 좀 시끄럽게 깜짝 놀랐네 그럴 텐데 우리 직원이 하면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해석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건 뒷부분에서는 결론이기는 하겠지만 네. 항공 시장이 워낙 지금 해외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 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렇게 너무 좋을 때 외형을 갑작스럽게 늘리느라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나온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걱정이기는 하거든요. 요즘 항공사들 네, 좋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내재화하고 얼마나 타이트하게 관리하느냐가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또 이제 LCC들의 어떻게 보면 좀 경쟁력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제주항공 타고 제주도도 갔지만 네. 일본 갈 때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공사 이름이 제주항공이면 네. 그래도 제주도를 제일 많이 간다. 뭐 운항 편수나 네. 아니다. 제주도 말고 다른 곳을 더 간다. 어떤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는 일본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제주항공을 이용을 하면서 타시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사명 바꾸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아직도 그렇진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에 국한된 이미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국내선을 보통 이제 항공산업들이 초창기에는 캐시카우 역할로서 이제 많이 이제 크게 되는 그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해외 여행 쪽 특히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주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그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 게 제주항공 하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1위 LCC라고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이제는 좀 다른 내용이 되기는 했는데요. 단적으로 뭐 작년 이제 연간 제주항공 매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35%까지. 그게 제일 많이 가는 맞습니다.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로는 그거보다 적게 가요? 국내선이 이제 18% 정도, 매출로 원래 보면 20% 정도였는데, 네, 매출로 보면은 사실 이 정도로 내려왔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기는 한데, 일본 보통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수익성이 좋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오히려 지금 국내선보다 마진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네. 보시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는 어쨌든 국내선이고, 어쨌든 제주도가 이제 도민들의 사실 비용 단위 부담도 좀 그래, 어느 정도 그거 걱정을 비싸게 하기 못 때문에 받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 비중 35%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기여도는 아마 50% 이상 일본에서 일본 노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도 많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30% 초반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로. 아마 근데 요거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떠올려주시면 리오프닝이 저희가 재작년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도 이제 출입국 규제 풀리면서 열렸었는데 일본은 정말 그냥 금방 사실 뭐 당장 다음 주 주말이더라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친숙해졌는데 짧으니까. 동남아는 사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리오프닝이 이제 뭐 이연 소비 효과라든지 이런 회복이 작년에 많이 됐다라고 하지만 동남아는 사실 올해가 오히려 저는 더 본격적인 회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간으로 보면 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는 일본이랑 동남아가 비슷할 것 같고요. 동남아가 조금 더 늘어날 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선에서 제주항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객수로 보시면 이것도 작년 데이터인데 이제 11%까지 11% 올라왔고요. 사실 요게 이제 외항사들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보통 30% 정도, 30% 초반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70% 중에서 이제 제주항공이 11% 차지를 했고 이제 10% 이상 넘어간 게 대한항공 아시아나 다음으로 제주항공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는 제주도도 다니는 인 거지 제주항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다르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컨셉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LCC 1위다 보니까 상징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 항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사업도 한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 조업까지가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내재화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추가로 호텔도 이제 2018년도에 홍대 입구역에 있거든요. 이제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름의 이제 신사업, 사업 다각화로 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도 사실 그 호텔 사업을 같이 카호텔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좀 줄여 나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레저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항공사들이 이제 좀 신사업으로 다각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호텔 쪽 레저 관련된 이런 쪽까지 같이 넘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주항공은 사실 이제 최대 주주인 애경 쪽과의 이런 좀 시너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홍대 쪽에
호텔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잘 하고 되고 있죠. 있나요, 사업이?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체감을 저도 하는 부분이 이제는 확실히 외국인 이제 인바운드 한국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국인 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원래 이제 2018년 초기에 이 호텔 사업 진출했었을 때 구상했었던 대로 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사랑 호텔이 같이 같은 회사에서 하면 무슨 시너지가 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산업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사실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정성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관광산업 분석 한 번 하면 호텔도 하고 항공도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아무래도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사실 이제 한 곳에서 호텔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정량적인 시너지까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주항공이 자체적으로 이제 호텔까지 같이 패키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우리 수석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잘 나왔어요? 네, 사실 이번에도 역대급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사실 작년 1분기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 이후 처음 맞이한 저 겨울 성수기였기 때문에 그때도 정말 역대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년 중에는 언제가 제일 실적 잘 나와요? 1분기입니다. 1분기? 네, 겨울 성수기가 사실 제일 실적이 좋거든요. 1월달, 2월달 겨울방학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역대급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올해는 이 실적을 넘기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제주항공의 역대 이제 최대 연간으로 봤었을 최대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네, 팬데믹 이전에 2017년, 18년 이럴 때 1,000억 원 기록한 게 이제 연간으로 최대 실적이었는데 이번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기준으로는 750억까지 나왔고요. 연결로 잡히는 거는 사실 이제 789억. 거의 이제 800억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연간 1,000억 이익 날 때 1분기가 담당해주는 포션이 보통 어느 정도였어요? 사실 예리 한 질문인데 이게 되게 특이한 구조이긴 한 게 보통 1분기가 절반을 차지하긴 한 500억 정도 네. 하는데 네. 이번 1분기에는 거의 800억 가까이. 네, 맞습니다. 300억이나 더 많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옛날보다 더 부지런히 다닌 거예요? 아니면 비행기가 좀 편수가 늘어난 걸까요? 오히려 편수는 사실 늘지 못했고요.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 사실 공급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중국도 안 열려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2019년 수준보다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임이 사실 팬데믹 이전보다 이제 30-40% 더 비싸게 나오다 보니까 비행기표 좀 비싸구나. 네. 사실 유가도 2018년 19년보다 오히려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이익이 많이 한다는 건 기름 감당하고도 티켓 값이 요즘 다 비싸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타보면 진짜 북적북적. 남는 자리 없이 거의 다 만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우리가 투덜거릴 수도 없어. 네, 손님, 비싸시군요. 그럼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자, 다음 손님.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의 패턴이 또 하나 바뀐 게요. 사실 이제 제주항공이나 이제 특정 항공사 홈페이지 가서 저희가 예매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가격 비교를 위해서 뭐 스카이스캐너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검색을 하는 순서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항공사별로 이제 프로모션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사실 부지런히 그 홈페이지마다 각자 그 프로모션 기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할인된 가격을 예매를 하는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긴 했죠. 네.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해외여행 수요가 뭐 무슨 저희가 날 잡고 각 잡아서 이렇게 가는 이 정도로 뭔가 진입장벽이 있는 수요가 절대 아니고 사실 원하면은 뭐 여행 가고 싶다 약간 힐링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런 소비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크게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하면서도 세상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날 그냥 우울하면 일본을 갈 수 있는 이게 도대체 정말 한민족이 언제부터 친구 중에는 일본에 우동을 먹으러 가고 싶다 하더니 당일치기로 왜냐면 후쿠오카 같은 데는 되게 가깝잖아요. 갔다 올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사실 더 편하긴 했었거든요.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도 똑같이 당일치기로 후쿠오카를 갔다 오는데 면세점에서 이제 뭐 하나 뭘 사면은 싸게 항공권 가격을 사실 벌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은 그거 번 이제 항공권 티켓 타고 이제 뭐 후쿠오카 가서 우동 먹고 오고. 항공권 후쿠오카 얼마인데 면세점에서 뭘 싸면 지금은 좀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뭐 팬데믹 이전에는 쌀 때는 네, 싸게 평일에 갈 때는 사실 10만 원대로도 가실 수 있는 제주도 가격으로. 그러니까 좀 싼 면세점 쇼핑하면 네. 근데 이제는 지금은 그거 가격보다는 비싸지긴 했는데 뭐 면세점에서 마찬가지로 또 뭐 비싼 걸 사시면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도 패턴을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여행 패턴을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한 가지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실 씀씀이가 커졌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공권 티켓은 30% 비싼 게 아무리 봐도 이건 지속 가능하지 네 맞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오버슈팅되고 뭐 피크아웃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셈인데 국내 물가 감안하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해외 여행 수요 얘기할 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뒤에 제주도가 있긴 하지만 제주도를 이 가격 주고 하면은 해외 여행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표현. 근데 지금처럼 그게 이제 체감이 잘 되는 시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여행은 더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나 봐요. 일본, 동남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네 맞습니다. 티켓 가격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적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앞으로도 그렇겠네요. 대충 동남아 티켓 요 정도지라고 마음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면 그거 뭐 굳이 그 정도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공이라든지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비 패턴이라고 생각되는 게요.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어느 가격으로 저희들이 여행을 갔느냐가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2017년, 16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후쿠오카 10만 원대로 갔었던 이 가격을 생각해서 작년에는 해외여행을 되게 머뭇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또 특히나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가격 낮았었던 베이스 자체가 이제는 되게 굉장히 모호해졌죠.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일본을 40만 원 주고 갔는데 올해도 뭐 약간 그거보다 38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 가격 기준점 자체가 팬데믹 이전과는 완전 다르게 올라버렸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작년 1분기에 그래서 항공사 실적도 잘 나왔을 때 그래 3년 참은 여행 한꺼번에 가는 거니까 맞아. 그냥 한 번 이런 거야. 그랬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라는 말이군요. 맞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가 1년 지나면은 가격이 내려오겠지라고 버티셨던 분들이 이제는 다 같이 여행을 가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더더욱 더 가격이 사실 여기서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작년에도 서프라이즈, 올해 1분기도 서프라이즈다 보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손상됐었던 재무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제주 항공의 부채 비율은 이제 400%대까지 아직 492%기는 하지만 어쨌든 500% 아래로 내려왔고요.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게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올해 연말 기준이면은 거의 400에서 한 300%대까지 지금 부채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300%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항공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기재에 사실 뭐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비행기를 대출 받아서 사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항공사는 그럼 대충 어느 정도면 막 끄덕끄덕 야 이거밖에 부채 비율 안 돼 뭐 이런 대충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예요?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피어들이 200에서 300% 정도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지금 지나고 나서 한국 정도면 이렇게 이익이 좋지 다른 쪽은 아직 이제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3,400%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비행기를 더 사서 아니면 적자 나는 걸 부채로 메꾸느라고 늘어난 겁니까? 적자 때문에 비행기는 사실 그 이후로는 다 대부분 다 줄이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적자 때문에 이제 자본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빚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익이 나니까 조금씩 잘 갚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항공 운송 산업 현황과 더불어서 좀 경쟁력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LCC 단일 모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이제 단점이 됩니다. 저가 항공?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점을 잘 승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경쟁사를 언급하기엔 좀 뭐하지만 제주항공 하면은 저희가 모두가 떠오르는 이 주황색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제주도 이미지에서 이제 맞물려서 감귤 주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차적으로 이 LCC 중에서 가장 브랜드를 스스로 잘 만드는 항공사가 제주항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아무래도 이게 공짜로 싼 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LCC로서 봤을 때 대한항공이랑 비교하는데 뭐 이것도 경쟁사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이런 좌석들이랑 비교했었을 때 저비용 항공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을 사실 그것도 이제 1위로서 제주가 이제 다 같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좀 나쁘게 좀 연관이 되는 거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지다 보니 네. 너무 이제 LCC를 상징하게 되다 보니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한다 사람들이. 네네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네. 제주항공 정도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좀 실망인데 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티켓팅은 싸게 하시고. 네. 하지만 심플한 걸 좋아하고 좀 저렴한 가격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보이지 않게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이제 티켓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비슷한 가격대에 사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근데 저는 혼자 할 때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좀 친숙하다든지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쪽을 더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제주항공이 이제 1위로서는 경쟁력이 되는 셈인데 이게 모든 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요. 요게 한편으로는 되게 아이러니하지만요.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먼저 제주항공을 찾는데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제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3개월 전, 6개월 전에 예매하신 분보다는 더 비싼 가격에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주항공이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예약이 차는 이런 패턴들이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돈을 적게 버는구나 오히려. 사실 수익성 단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정책을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있겠죠. 공급이 완전 부족한 오히려 성수기 때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가 좀 안 보이게 운임이 낮아지는 평균 운임이 네. 야, 그런 면이 있겠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분기 실적도 굉장히 이제 목을 매서 이런 걸 어떻게 없앨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길게 봤었을 때 사실 경영단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이제 1위 LCC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가는 게 먼저 이제 좌석이 예약이 다 차고 가장 먼저 제주항공을 떠올리게끔 하는 전략이 사실 길게 봤었을 때는 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화물산업 인수 이런 설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이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이제 단점에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LCC 이제 1위다 보니까 그럼 그거 이상의 뭔가 플러스 알파 신사업 측면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타기 위해서 이제 호텔 쪽으로 넘어간 거였는데 시황이 사실 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레저에 관계되다 보니까 항공 안 좋을 때 사실 호텔도 안 좋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었던 게 제주항공은 화물 쪽까지 사업의 관련성은 높지만 화물 수요도 뭐 계절성 자체가 여객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유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좀 신규 사업으로 다각할 수 있는 측면에서 화물 쪽 사업을 추진을 했었던 셈이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화물이 이제 화물 사업이 이 매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제주항공은 화물기를 직접 도입을 해서 지금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나 화물 사업이 이제 매물로 나왔었을 때 제주항공이 분명 관심을 표명할 거고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본입찰에 제주항공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나 화물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 안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화물 쪽을 다각화했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비싼 가격에도 여행을 다 가시기 때문에 LCC 고유 모델로서의 한계를 지금 뭐 벌써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CC만 사실 본연에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성장할 수 있다 보니 화물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유기적 성장이죠. M&A보다는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정도는 맞지만 일단은 굳이 무리해서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본업을 좀 놓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할까 말까 했던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했어도 좋겠지만 안 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주항공 좋아하시는구나. 했으면 아유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그러고 안 했으면
그래 뭐 사실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파이팅. 이제 와서 드릴 말씀이지만 저는 아시아나 화물 쪽을 살까봐 걱정을 했었던 그래요? 쪽이기는 합니다. 어, 네, 그래서 왜 뭐가 걱정이었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초기 이제 안착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같이 이제 인수부 쪽에 들어온 곳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조금 가격이 좀 비싸게 살 오버페이가 되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다. 네, 이런 생각들을 거기는 했었고요. 어디서 인수하는 걸로 될까요? 아직 지금 이제 세 곳 다 지금 본입차를 해서 결과가 살짝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붙었어요? 지금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그리고 에어인천이라고 화물 쪽만 하는 이렇게 세 개 항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주항공은 제가 생각해도 이제 본연 LCC 이 해외 여행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거는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경쟁사들이 사실 이런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재편과 말면에서 신사업이라든지 좀 새로운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재편 모멘텀을 따라가는 종목들이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이제 뭐 퓨어 어떤 기업 이런 플레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퓨어 LCC. 네, 맞습니다. 퓨어 LCC로 제주항공에 그대로 남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사업 좋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 싫어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사실 그럴 더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되긴 하죠. 근데 제주항공은 뭐 이것저것 양호하고 좋은 것 같은데 지난 1분기? 지난 1분기에 생각보다 많이 가고 가격 저항도 없네. 성수기였고 그러면 다음 1분기나 내년 후년 다 비슷하게 지금이 피크 아닌가 지금보다 뭘로 더 좋아지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지난 1분기에 해외여행 못 갔거든요. 네. 못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앞으로 제가 예를 들면 한 몇 년 지나면 노인이 되고 은퇴를 할 텐데 시간 많아질 텐데 저처럼 곧 시간 많아지는 이 고령화 계층들 이른바 586 세대들부터 네. 시작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물밀듯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여행객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라는 분들도 있고 네. 야 지금이 피크야 뭐 얼마나 더 가겠어 라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여행객은 저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차원은 저는 여행 수요가 꺾일 가능성보다는 수요가 이렇게 계속 몇 년간 좋으면은 당연히 재무도 이제 충분해진 이제 다른 항공사들이 공급을 이제 너무 무리하게 늘릴까봐 오히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늘리면 네. 오히려 경쟁 치열해서 단가 떨어질까봐. 네, 맞습니다. 그걸 더 걱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해외여행 수요라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항공을 산업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라는 거구나. 네, 소비 패턴 변화와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이제 소비자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인 게 네, 연령대층의 사실 변화가 젊으신 분들은 사실 해외여행 일본 가시는 거 솔직히 저는 국내 여행이랑 별 차이 안 그래, 이제는 느끼신다라고. 갔다가 SNS도 안 올려.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아니 일본 정도 갔다 온 걸 뭘 그렇게 얘기할 게 있다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소비자가 됐다 맞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공급단을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꺾이겠지라는 걱정들이 되는데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내년에도 증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늘어나니까. 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공급이 못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요. 일단은 아무래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는 지금 여기서 점유율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합병 승인을 받는다든지 나중에 합쳐졌을 때 이런 통합자금 결국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차피 외형은 사실 뭐 해외에서 이제 독과점을 우려할 정도로 충분히 얻은 상황이다 보니 효율화에 맞춰지기 때문에 대한항공 일단은 아시아나는 네, 경쟁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경쟁사가 거고요. 바쁘다. 네. 근데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실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유가도 지금 많이 그래 올라가고 유가는 어떻게 됐어요 요즘? 환율도 올라가니까 사실 유가도 제일 네.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이미 사실 $80 전후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것도 이제 결국에 작년 기준점이 이미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80 기준에 이제 유류할증료를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 $80에 해당되는 유류할증료에서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뭐 진부한 편이지만 뉴노멀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90달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유리할증료가 일본 가는데 막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또 그때는 소비 저항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80달러의 지금 현재 전후 수준에서는 충분히 결국엔 티켓 가격으로 지금 전가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연초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네. 좀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두바이 뭐 90달러 이렇게 가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어쨌든 그 항공사들이 국제 원유를 쓰는 게 아니고 항공유로 한번 가공을 거쳐서 사용을 하는데 이 항공유 가격 자체는 사실 올해 오히려 빠졌습니다. 왜요? 왜?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결과론 쪽 해석이기는 한데요. 유가가 오른 거는 사실 수요가 좋다든지 이런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공급단의 문제였다 네, 보니 예.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항공유를 급하게 사지를 않고 조금 관망했었던 거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급하지 않다 보니 원가로 볼 수 있는 원유 가격 오른 거를 항공유 가격, 제품 가격의 전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항공유 가격이 사실 오르지 않았거든요. 정유회사들은 답답했겠네. 보통 유가가 70달러에서 80 정도 가면은 항공유는 100달러고요. 그럼 80에서 90 가게 되면은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20달러까지도 올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100달러 초반에서 머물고 있다가 4월 중순에 약간 살짝 중동 요거 좀 그 갈등이 피크아웃 되는 시점에 유가 빠질 때는 그동안 같이 안 올랐었던 항공유는 또 그때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항공유 가격이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오히려 뭐 작년 1분기 또는 올해 1분기 평균보다 사실 2분기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환율은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환율은 지금 저도 연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항공 유류비라는 거는 결국은 달러로 지불을 하게 되는데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유류비 부담이 커지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유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 유류비 관련해서 비용 부담은 사실 더 이상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걸 또 한편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 환율이 비싼 거는 원달러 결국은 미국 쪽이나 뭐 유로도 사실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결국에는 장거리 여행 심리에 좀 부정적인 이런 쪽 지역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한편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미국은 너무 달러가 비싸고 사실 미국 물가도 너무 비싸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엔저인 일본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더 높아지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부터 물가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근거리 쪽으로 사실 여행 수요가 지금은 더 몰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올라가는 건 자칫하면 여행 수요 자체를 둔화시킬 수도 있으나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다녀보면 엔화는 더 떨어져 있고 태국에는 뭐 바트화도 더 떨어져 있고 다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화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산업의 그런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제주항공이 이제 화물 쪽을 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원래 예전에는 항공 화물이 그렇게 매력이 너무 좋은 시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물류대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대혼란을 겪으면서 확실히 좀 안정적인 이런 운송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결국에는 뭔가 지정학적 변수가 터져서 공급망이 막혔었을 때 가장 급하게 이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 항공화물이라서 항공화물 사실 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높아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벌었죠. 네. 그러니까 여행객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항공사가 더 벌 수 있지에 대해서 짜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항공화물 사업이라. 자, 그러면은 제주항공의 경쟁력을 이렇게 쫙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참 어때요? 네. 저는 휴대폰 산업은 애플과 이제 갤럭시, 삼성이 보통 붙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과 애플은 뭐 다른 차별성도 있으나 내부적으로 경영으로만 봐도 애플은 아이폰 10이 나왔대. 그럼 그거 하나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만들면 되고 그 중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삼성은 갤럭시 A 뭐 S 뭐 해가지고 워낙 잡다한 게 많아서 이건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효율도 안 나오고. 항공사는 어떻습니까? 그것 항공사도 제가 보기에는 비행기가 그냥 똑같은 기종으로 딱 깔려 있으면 정비도 쉽고 관리도 쉽고 또 이제 다르면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그러니까 10명 날아가면 작은 비행기, 500명 날아가면 큰 비행기 이게 있는 게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결국에는 정답은 없는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LCC라든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걸 단일화해서 효율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로 수익성을 같은 기종으로 있습니다. 쫙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대한항공이 화물 덕분에 이제 일시적으로 좋았었던 거 제외하면은 늘상 이제 LCC들이 전체 영업이익률은 항상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 제주항공 역시도 이제 원래라면은 가장 높은 이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식의 네. 단일화, 효율화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LCC가 사실 그런 식으로 가격 경쟁을 키워가지고 싼 티켓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요런 성장 전략을 채택을 했었던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 차별화라는 게 항공사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체감했었던 결국에는 가격으로만 항공사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확실히 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시장 재평과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이제 LCC 순수 모델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항공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사업자 간에서 이렇게 전략이 차별화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건설적인 긍정적인 지금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항공은 그래도 여전히 순수 LCC 모델에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 비용 네. 줄여서.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씩 변형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순수 LCC 모델로 간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단위 원가 더 낮추고 규모 경제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영업을 하는 요 스타일이 일단은 지금 제주항공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단일 기종일 때 단점은 뭐예요? 일단은 이제 지리적인 거랑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요.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딱 항상 똑같구나. 네, 조금 먼데 정확합니다. 가자 그러면 없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차이가 보통 LCC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었던 거 아무래도 미국이나 EU일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선이다라고 해도 뭐 땅이 당연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이제 시장 파이가 엄청 컸었고, 유럽 같은 경우에 사실 유럽 내에서 이제 해외로 나갈 곳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자체가 더 클 수 있었는데, 한국은 사실 동남아도 좀 일부 지역까지밖에는 못 가고요. 그러니까 LCC든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알려져 있는 기준으로 보셨을 때는 일본, 중국, 대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도 싱가포르는 사실 못 가고요. 아, 멀어서. 네, 그래서 동남아 일부 지역, 거기까지. 네,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 사실 성장이 이제 한계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해외 여행은 마치 숙제처럼 간대요. 몇 년 안 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는 그냥 다시 그러다 또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안 간 거 다 몰아간다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안 갔으면 네. 무조건 1년에 2번 간다 그러면 6번 채우고 올해는 또 가야 되니까 또 가야 되는. 참 신기하다고 그게. 그거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네. 사실 신기할 정도긴 하거든요. 근데 네. 몇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배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느껴지는 거는 이제 한국이 뭐 굳이 따지면 유행에 민감하다라는 부분도 좀 한몫할 것 같고요. 남들 가면 나도 가. 네. 그래서 누군가 갔었을 때 이게 부러우니까 사실 다 같이 가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크게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여행의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우리나라 자리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랑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한국 단체 관광 가면은 그 한국 사람 저는 진짜 욕심이 많은 게, 다들 그 유명한 여행지는 항상 깃발 꽂고 와야 이제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3년 동안 일본 안 갔으면 뭔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로 이제 해외 여행을 또 티켓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랑,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약간 살짝 국내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퀄리티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인바운드 관련해서도 국내 이제 여행지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되면은 해외로 안 가시고 이제 국내로 들어올 것 같은데, 네. 확실한 거는 한국 분들은 제주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네, 약간 여행에 대해서 좀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네, 더 훨씬 더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항공의 고유 경쟁력 한번 쫙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래. 네, 순수 LCC 이제 모델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도 사실 좀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정립을 하면서 이걸 키울 수 있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SG 등급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이런 이미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확실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지상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LCC 항공 고유 본업에 이제 경쟁력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장거리로 바로 뛰어든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정비와 관련돼서 이런 역량들을 키운다든지 결국 안전 과 관련해서 이런 고유의
이제 경쟁력 쪽에 투자를 해서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제주항공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일단 기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737 라인으로 갔었을 때 기존에 쓰던 게 이제 NG 모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예전 이제 맥스라고 해서 알려졌던 738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계속 하고 있어서 참고로 기종에 있어서도 계속 이런 단일 기종으로 가다 보니 이미 팬데믹 이전에 사실 막 40대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뭐 물가 플러스로 이제 생산자들의 이런 차질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 제주항공이 쓴다고 하는 그 비행기는 얼마짜리예요? 비싸요? 그쵸. 네. 이제 카탈로그 가격 기준으로 사실 뭐 1,000억 단위가 사실 넘어가기는 1,000억? 합니다. 뭐 수천억 이렇게 막 넘어가기는 네.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게 있지만 이제 정가가 있고 사실 구매할 때는 그렇지, 이제 싸게 주기도 하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새로 이제 신규로 구매 계약을 할 때 뭐 50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럼 대당 단가는 싸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보통 할부죠? 아니면 뭐 캐피탈 끼고 우리 차 살 때. 리스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이번에 금융 리스로 사실 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자체적인 자금이 바로 지금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제 분할돼서 지급이 되는 구조. 그럼 비행기 여객 장사해서 나오는 돈으로 또 할부 갚고. 네. 그러면서 갚을 때마다 부채는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근데 비행기 낡아가면 또 사야 되니까 또 계속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 사업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계약한 게 50대. 근데 그게 원래 다른 데도 인기라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비행기라고. 사실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단일 기종을 계속해서 좀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예. 구매 계약 자체를 팬데믹 이전에 이미 좀 상대적으로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시장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보잉이 생산 쪽 단에서 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량을 뭐 작년 재작년 주문했었던 것도 계속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근거리 쪽 기제가 사실 장거리 이런 대형기보다 지금 더 인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대기 순번이 좀 길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델은 근거리 전문.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리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생산이 조금 안정화됐었을 때 예. 기제를 사실 도입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는 빠르게 장점을 받아볼 갖고 수 있죠.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경쟁력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항공 운송 산업에 있어서 성장 잠재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결국에는 이 해외 여행 수요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여행 수요가 이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게 일단 한 축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 현실적인 제약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지리적 위치 특성상 사실 취항할 수 있는 도시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항속거리를 늘려가지고 더 먼 도시까지 이제 취항을 하는지, 아니면은 근거리 안에서도 사실 일본에서도 가시지 않은 뭐 2선 도시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규 도시 노선들을 좀 발굴을 해내는지, 이 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제약이라고 보면은 이제 항공기 기제 도입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인천 공항 이제 슬롯 문제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슬롯? 네. 그건 뭐 뭐예요? 저희가 슬롯이라는 게 결국 활주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1시간에 이제 띄울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제 그 항공기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교통부는 이런 인천 공항에서 사실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다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사실 그 활주로 당연히 취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8시 출발, 7시 출발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바로 현지 도착해서 바로 호텔 들어가서 딱 자면 딱 자고. 딱인데 네. 막 새벽 2시 출발 뭐 이러면 이걸 자고 가야 돼. 그냥 가야 돼. 맞아.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니까 결국 오전에 출발하는 이런 로열 타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성수기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 슬롯 배분이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취항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하지만 새벽이라든지 저녁 요런 시간대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사실은 그 티켓 가격에서는 사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인천공항 자체에 좀 슬롯이 부족한 부분이 일단은, 근데 이제 신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인천공항도? 네, 인천공항에서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확장됐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수요 증가로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나랑 시간대 맞는 비행기가 더 생긴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이제 합병까지 염두에 두고 터미널 아마 이런 것도 조정도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캐파 증설 플러스로 얼마만큼 이제 접근성이 또 개선이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가고 싶은 해외 여행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아무래도 뭐 시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공항과의 그건 접근성이랑 중요하구나.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이제 계단식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근데 보고요. 그러면 그거는 항공사들마다 다 혜택이지 제주항공만 득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산업 전반적인 네, 성장성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LCC 타면서 가장 약간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비행기가 약간 약하지 않을까?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많이 마음속에 흔들릴 때. 그럴 특히 수 제주도 갈 때 그 있죠. 기류 만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대한항공 돈 조금 더 쓸걸. 돈 지금 조금 더 바꿀 수는 없나? 쓸걸.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결국 이게 또 경쟁력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안전에 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다 보니까 제주항공 역시 이제 그런 한계점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LCC 기종 자체가 이제 새 비행기를 많이 안 쓰기는 하거든요.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이런 중고 기종들을 비행기 많이 사다 사업해요 네, LCC들은. 그렇지, 사실 거기서 비용 아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초기에 이제 이렇게 좀 사이클이 좀 안착화되기 전까지는 보통은 이제 결국에는 더 큰 데에서 한번 쓰고 나서 한 7, 8년 쓴 기종들을 들여와서 다시 또 7, 8년 사이클 이렇게 리스를 하는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평균 기량은 10년이 당연히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치만 제주항공은 이제 사실 업력이 꽤 됐고 40대나 되는 데다가 신규 계약도 이제 40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다른 LCC 대비 좀 차별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새 비행기가 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요즘 잘 못 만들거나 불량 나오고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린다고 하던데.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보시면요. 어쨌든 제주항공은 이제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빠질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인도 받게 되는 것도 사실 더 빠르기는 하죠.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 어쨌든 10년 넘어가는 기종에 대해서도 사실 관리가 필요할 텐데 제주항공이 아직 이렇게 정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지금 이런 사업까지는 없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웬만한 항공사 큰 것도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결국 조종사분들의 이런 교육 또는 트레이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시뮬레이터를 지금 2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이제 국내 LCC 중에서는 사실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요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라면은 이런 기기를 이용하려면 이제 해외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조종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저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샀다 저것도. 네, 사실 이것도 금액이 당연히 이제 뭐 수백만 원? 지금 이거 하나에 뭐 거의 지금 1,200만 달러 정도? 해서 2대 포함해서 쓰면 아마 2천만 달러 이 정도 규모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안전 측면에서는 트레이닝이라든지 더 신경을 쓰고 저건 있는. 제주항공이 자랑하고 싶겠네. 우리는 저거 있지요,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좀 먼저 고민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제일 큰 거는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다 보면은 공급 과잉 이슈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무 무리해서 결국엔 체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나는 게 걱정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사건 사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이제 특유의 그 이미지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은 더 걱정을 하셔서 만약에 혹시 이랬는데 확률적으로 분명히 사건 사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LCC에 대한 불신을 이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사전에 차단한다라는 거는 그 대비는 좀.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시뮬레이터만으로 설명은 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까지 투자를 하고 다른 LCC가 안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LCC 본연 모델에 또 집중하는 게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으로 저것도 나타날 것을 비행기 보고 기종이 있습니다. 하나니까 저것도 한 대 사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샀겠지. 네. 비행기 기종이 10개면 저런 거 10개 사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사요? 네. 교육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시뮬레이터도 원래 한 대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기종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까지 좀 2대로 보유하고 있죠. 와, 그렇게 해서 예리하신데요? 도르코입니다. 제가 별명이 예리하다고. 전반적으로는 최고원 애널리스트 보시기에는 이렇게 항공 수요는 우상향할 것 같고 피크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뭔가 투자의 그 틴트도 얻을 것 같다는 건데 혹시 리스크 요인 요거는 좀 이런 일 벌어지면
좀 조심해야 돼요. 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예전처럼 공급 경쟁 이제 심하게 하는 부분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공급 경쟁. 네. 근데 안 심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럼 앞으로는 나는 늘어나면 같이 공급 경쟁 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기재 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안 인천공항 되니까. 슬롯 자체가 막혀 있어서 비행기랑 슬롯이 공항 네. 슬롯이 맞습니다. 이제 비행기도 잘 제조가 빨리빨리 안 되니까. 네, 지금 보잉 자체가 사실 팬데믹 이전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인력 이탈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생산 그래서. 공급 능력 자체가 팬데믹 이전에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를 원해도 못 들여오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기재만으로 인천공항을 더 이상 뚫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경쟁을 다시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인데요. 대신 리스크가 변수가 되는 게 뭐 그 모든 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결국엔 인기 없는 시간대에 새벽 비행기를 띄운다든지 가동률은 지금만 해도 충분한데 무리해서 가동률을 더 높인 다음에 지방공항에서 이제 취향을 뭐 이게 특정 성수기 때는 수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이제 너무 무리하게 지방공항을 너무 늘려버리면은 이게 결국엔 또 비수기에 또 독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혹시라도 연습을 돌아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죠. 늘어나는 수요가 정말 착착 잘 받아질 거냐가 오히려 네. 다양하게 걱정이다. 네. 다른 그리고 변수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공급 경쟁 관련해서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인력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을 추가로 뽑는다라는 건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인건비 비중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또 초기에 사실 사람을 신규 채용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반영되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사실 생각보다 못 개선될 가능성이 그런 부분들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항공이 이게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이미지가 해외여행 수요와 같이 맞물려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었었고요. 사실 전형적인 시크리컬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사실 수천억 원의 이제 캐펙스 항공기 기재 도입이 필요한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시크리컬이고 산업재고 무거운 전통 산업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공업은?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손님도 더 늘 거고 안정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비 패턴이 달라져서 여행 수요가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과거 항공 산업을 바라보는 근데 사실 이거 과거라고 하는 표현도 좀 좀 다를 수 있는 게 해외는 여전히 똑같이 산업재 영역에서 평가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하게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해외 여행 수요를 산업재 시크리컬 논리로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돼서 결국에는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다른 나라 결론으로. 항공 산업은 여전히 시클리컬인 것 같은데 최고원 애널리스트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항공업과 우리나라 여행은 이건 좀 다른 산업인 것 같은데 분명히 K-팝 같이 맞아. 독특한 걸로 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독특하게 안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공업종의 전반적인 재평가 받기 위해서 사실 저도 그래서 이 K항공이라는 표현을 쓸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이거는 수출을 하지 못해서 정말 그게 이제 표현을 쓰기 아쉬운 거지. 그렇다니까. 어쨌든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해외 여행을 열심히 가는 국가도 별로 없고요. 그 수요단에서도 너무 과거 논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단적으로 이제 출국자 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정말 많이 나간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사실 2,300만 명이 작년 연간에 나갔는데 2019년 18년에는 이게 2,8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작년에 많이 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여전히 해외여행 잠재 수요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사실 그냥 본업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지금 호황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가가 좀 아쉬워요, 진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항공 산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볼만도 한데 사람들은 이러는 건데 지금이 이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돼서 다시 하겠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다르다. 네. 요거는 그럼 점점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면서 왜 계속 늘지 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거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 주가 약세의 또 한 가지 이유기도 한 게요. 이제 분기 계절성이 항상 문제인 것 그렇지, 같습니다. 1분기가 피크니까. 네, 1분기가 피크인데다가 사실 모든 사람의 계절성이 있긴 하겠지만 특정 분기에 연간 실적의 50%가 나오는 사람은 사실 찾기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2분기는 이제 무조건 1분기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텐데 이게 계절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결국엔 피크아웃
때문인지 이야, 이게 이것도 구분이 안 되다 또 보니 항상. 네, 그래서 사실 지금 2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슬로우하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뭐 5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분기보다는 사실 이제는 3분기 다시 여름 성수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안 된 거는 2분기가 비수기다라는 점까지 그래서. 사실 가만히 이미 반영이 된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은 뭐 변동수 너무 커서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1분기가 뭐 거의 800억 가까이 나오긴 했는데 200억 원 수준으로 좀 계절성 감안하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3,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작년보다는 좀 기저 효과도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상대적으로 유가도 좀 비중이 높았었고 인건비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거의 과거에 이제 3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 보니까 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뭐 연차 수당 뭐 이런 식의 좀 일부 일회성 비용들이 좀 특히나 더 몰렸었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단에서의 기저 효과 그리고 추가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1년 사이에 증편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운임은 그대로인 효과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YOA 영업이익은 성장할 것으로 거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공항의 슬롯 늘어나는 건 사실 그거는 이제 더 뒤기는 해서요. 한참 남았어요? 네, 몇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이제 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슬롯이 늘어나는 그 전후에 또 불확실성은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저 지상 조업 사업 부문이 있다고. 네. 그거 뭐 그냥 그 대충 기내식도 날라주고 뭐 어디 그 비행기 밑에까지 손님들 버스로도 날라주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죠. 공항 활주로 안에서 비행기 말고 벌어지는 다양한 잡다한 일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거에다 뭐 이제 티켓팅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티켓팅 도와주는 발권 수속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외주 용역 형태의 이제 서비스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화물 같은 거 이제 항공기 실을 때도 네. 이런 쪽에서 도와주시고 그렇지. 짐으로 그다음에 날라야 되니까 우리는 한 번도 구경 못했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이제 급유 같은 인력들도 사실 지상 조업에서 대신해주고 있기는 하죠. 그거 다 항공사 직원이 나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아웃소싱 업체가 따로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열사로 이제 그래도 이제 내재화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외부 그 기업을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 보시면은 이게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상 조업을 따로 하기는 하지만 네. 해외 공항까지 사실 이걸 다 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필연적으로 이제 외항사들은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상 조업사를 사용할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고요. 외국 항공사를 와서 짐 네. 내리고 짓고 하는 거를 네, 어떤 맞습니다. 업체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네. 그걸 제주항공이 그 사업도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결국 이제 2018년도에 아예 지상 조업사를 이제 새로 설립을 했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게 모든 이제 뭐 사업 내재화의 논리일 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안 나올 때는 사실 외주로 두는 게 아무래도 비용단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제주항공 정도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사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단위 비용을 더 아낄 수 있게 되고요. 요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쪽이랑 이런 계약을 맺을 때 만약에 그 현지 이제 항공사 중에 이런 지상 조업을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나중에 인천공항 왔었을 때 네, 서로 이제 이거 협력하기도 더 편해져서 여러 측면에서 단위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는 이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근데 사실 지상 조업 관련해서 지상 뭐 공항 관련비로 이제 보통 저희가 사업 보고서에 분류가 되는데 비중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그래서 중요도가 좀 낮은 그러니까 이게 절감하는 게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거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인력 부족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공항 관련해서 이런 지상 조업도 굉장히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라서 단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수익성 있는 사업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확실히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지상 조업 이런 거 내재화하는 게 결국은 제주항공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국에는 혹시라도 이제 인력 수급 이런 것들이 꼬여서 사실 조업을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이제 그 비행 스케줄 연착륙 막는 거에도 분명히 저는 정책적으로 안정적으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조금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중국 관광객들 우리나라 많이 들어올 때 그때는
돈 많이 벌었어요? 이런 우리나라 LCC들도 돈이 좀 되나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보면 좀 남겨놓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2018년, 19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쪽에 사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사실 다 증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노선으로서 중국을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당시도 중국 쪽의 마진도 적어도 전사 평균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수익성이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아직은 그 정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런 좀 한중 관계 개선 좀 회복이 돼서 인바운드 수익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이거 역시도 이제 제주항공한테는 수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랬었을 때 사실 항공도 항공이지만 결국 호텔 사업 쪽에서 또 영업이익 증가하는 그렇게 흐름으로 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비행기가 남아요? 중국이 만약에 오픈되면 중국으로 보내고 데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노는 비행기가 있어야 출동시키는데 지금은 그럼 노는 비행기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은 노는 비행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좀 가동률 자체가 2019년에 좀 이례적으로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정도 가동률로 지금 계속 유지는 안 할 거여서 중국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부 노선 조정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럼 앞으로 이 그 주가와 관련해서는 네. 결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행 수요가 이렇게 시클리컬일 거냐 아니면 점점 우상향하는 쪽일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고 점점 우상향할 때 경쟁사들도 같이 보고 증편을 하고 하면 또 그 시장이 그 시장 돼버리는 그런 문제, 많아지는, 네, 그런 거가 과연 다시 재현될 거냐 그 두 가지가 키겠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쪽으로 본다. 하윤 씨는 어떻게 봐요? 앞으로 이거 저는 여행은 한 번 갔다 왔다 땡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행 갔다 왔다 와 또 가고 싶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에 한 번 갔으면 네. 올해는 2번 가고 내년에는 3번 가고 그렇게 해야 이제 늘어나는 거지. 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가 뭐 더 많이 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근데 근데 저는 인구와는 여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왜요? 한 명이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그니까. 네. 점점 그게 일상화된다. 네. 그래서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금 저도 고령화가 되는 건 여행 수요는 늘어나는 쪽 같기는 해요. 그리고 나이 들고 그러면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냥 여행이나 가고 싶고 그렇기도 하고. 네. 정말.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최고은 수석 연구원님 모시고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사실 이제 제주항공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긍정적인 이제 경쟁력 좋아지는 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저도 이제 운송을 담당하고 항공을 좋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투자자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산업인데요라는 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좀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한편으로는 지금 바로 시장에서 믿지 못할 만큼 어떻게 보면 좀 해외 여행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 재평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당장의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이슈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뭐 또 변화 포인트 이 정도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투자자분들이 항공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하반기에는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럼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제주항공시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뭐 이런저런 항공업계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네요. 네. 지상조업과 관련한 사업도 있고. 네. 호텔 관련한 사업도 하고. 그리고 항공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게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지도 배웠고. 네. 특히 여행 산업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가격 티켓 값이 비싸도 저라면 뭐 답이 없잖아요. 다 비싸니까. 맞아요. 사서 현지에 밥 먹고 뭐 입고 뭐 자고 하는 거를 좀 줄이자. 줄이고. 예전에는 야 가서 한번 좋은 호텔에서 한번 자고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줄여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가면 갈수록 그냥 시장통에 있는 모텔 같은 데서 자도 괜찮구나. 여행이니까. 그냥 예전보다 여행의 그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아지다 보면 네. 굳이 가서 그 졸부처럼 돈 쓰지 않아도 네. 된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젠 패드에다가 넷플릭스 다운받으면 굳이 비싼 비행기 앞에 이거 모니터 없어도 되잖아요.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이 네.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되게 예리한 시각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우 너무 놀랍네요.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정말 그렇다고요. 맞다는 게뭐 유튜브라든지 저희가 그럼요. 이제 기술 발전도 이게 항공 여행 수로 다 뒷받침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안 심심하니까요. 그럼요. 해외 여행에 대해서 정보 얻기도 너무 편해졌고요. 자, 3프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야심찬 증거는 이프로와 박하윤 아나운서를 같이 출동시켰다는 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 조회수도 조금 네. 입증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회심작 네, 제주항공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항공산업 이야기를 한투증권 최고원 수석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